6월 17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깜짝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2007년 이후 첫 인상입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5회 연속 인상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기준금리를 49에서 52%로 인상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짐바브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6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3으로 집계되며 위축세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8%로 집계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4.4% 감소하며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며 직전주보다 감소했습니다. 미국 대형 화장품 업체 르브론이 파산을 예고한 가운데 줄도산 신호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안도랠리가 하루 만에 종료되며 3대 지수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소화하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들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을 소화하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행한 가운데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다우지수는 2% 하락하며 3만 선이 붕괴됐고 S&P 500 지수도 3% 넘게 빠지며 3,6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4% 급락하면서 1,600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정책을 주시하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2.3% 떨어지며 5,800선까지 떨어졌고 독일 닥스 지수도 3% 넘게 추락하며 13,000선 선에서 거래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2,450선을 탈환했고 코스닥 지수 역시 0.3% 오르면서 800선 위로 다시 올라선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코로나 재봉쇄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6% 빠지며 3,200선에서 홍콩 항생지수도 2% 하락하며 28,8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연준의 긴축 정책을 소화하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장중한 때 3.5% 부근까지 근접한 국채금리는 장 후반 큰 폭으로 떨어지며 3.24%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역시 3.12%에서 거래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발표하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점도 영향을 줬고요. 한편 애틀랜타 연은은 GDP 나우를 통해서 2분기 GDP 성장률을 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결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필수 소비재 업종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화두가 경기 침체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다우지수는 2.42%, S&P 500도 3.25%, 나스닥이 4.0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소비 둔화에 따른 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 연준이 FOMC를 통해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올해 말 정책 금리의 목표를 3.4%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을 시사하자 시장의 화두가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주식시장의 하락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파월 연준의장이 언급했듯이 연준은 공급 쪽 변화를 조정할 수 없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소비 둔화 우려가 더욱 높아졌고요. 이런 가운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50bp나 인상하자 관련 우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연은은 GDP 나우를 통해서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0%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1.5% 감소한 데 이어서 2분기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시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즉 기술적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돼 투자 심리는 위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역대 최대의 무역 적자 등 기술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시장의 과도한 우려는 향후 제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 무역 적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은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현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S&P 500 맵에서도 일부 필수 소비재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테슬라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오늘장 테슬라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8.5%가 빠지면서 639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비용 상승 등의 문제로 미국 내 전기차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고요. 같은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도 11%가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합의 이후 처음으로 트위터 직원들과의 전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트위터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리 해고에 대해 머스크는 이는 회사 재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고요. 또 머스크는 트위터 일일 활성자 수 10억 명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이용자들이 트위터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트위터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1.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4% 빠지면서 역시나 기술주가 크게 빠졌습니다. 애플이 4% 가까이 빠졌는데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이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애플의 결제 생태계가 300억 달러의 잠재성을 지녔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아마존도 3.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매년 열리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쇼핑 이벤트가 7월 12일과 13일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작년 프라임데이는 35억 달러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JP모건이 아마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아마존의 광고 플랫폼에 상승 여력이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아마존이 세 번째로 큰 디지털 광고 플랫폼으로 잘 포지션이 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알파벳의 경우도 3.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UBS가 알파벳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는데요. 올해 들어 알파벳 주가가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목표가는 3,600달러에서 2,650달러로 낮췄습니다. 오늘장 반도체주 흐름도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5.6%, 그리고 AMD도 무려 8%대가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대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와 함께 여행주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크루즈 관련주들이 하락했는데요. 로얄 캐리비안과 노르웨이전 크루즈, 카니발 모두 보시면 1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항공주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시티그룹이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잉의 737맥스와 777X, 또 787 등 이 세 가지 기종의 예상 수익성을 유지할 경우 보잉의 주가가 현재보다 56%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오늘장 보잉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리스크가 항공주에도 하방 압력을 오늘장 실었습니다. 오늘장 아메리칸 항공은 8.6%가 떨어지며 2020년 11월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을 터치했고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도 6%대가 하락하면서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델타 항공도 7.4%, 유나이티드 항공도 8.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아르카 항공지수도 8%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JP모건이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워너브라더스의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에 대한 확실성이 더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고 설명했고요. 오늘장 워너브라더스의 경우는 8%로 크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제프리스가 미국의 화학 관련 기업 듀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들면서 듀폰의 수요 감소와 마진 압박을 전망했습니다. 오늘장 듀폰 주가는 6% 가까이 크게 빠지며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다음 주에 있을 페덱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페덱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장 페덱스는 3% 내림세 나타냈습니다. 도이치방크가 우버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우버의 매도세가 과했다며 밸류에이션 등을 봤을 때 우버 주가가 계속해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오늘장 우버도 7%로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웰스파고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웰스파고가 메가캡 은행주 가운데 위험 보상 전망이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오늘장 웰스파고는 1.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11개 섹터 가운데 에너지주가 5%대로 가장 크게 빠졌는데요. 쉐보론은 5.2%가 떨어지며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네 번째로 크게 빠졌습니다. 또 엑슨모빌도 3.6% 내림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의 등락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동의는 공급난과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원유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지면서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는 116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19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미국 액화 천연가스 업체인 프리포트의 터미널 화재 사고로 인해서 천연가스는 크게 출렁였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다행히 큰 악재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7%대로 소폭 올랐고요. 7.472달러 선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CRB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CRB 지수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물가를 예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CRB라는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 회사에서 선정한 19개 원자재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된 지수고요.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CRB 지수는 0.27% 미미하게 빠졌습니다. 338선입니다. 다음은 원목 알아보겠습니다. 원목은 올해 들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바닥을 찍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당분간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 며칠간 원목은 다시 한번 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원목 가격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570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대두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사상 최대의 수확량이 예상되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이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대두 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의 추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망이 들어맞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대두 가격 보도록 할게요. 1%대 상승했습니다. 1,711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보겠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나치게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옥수수 재배에 타격을 미칠 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은 즉각 옥수수 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옥수수 가격 2% 조금 안 되게 올랐습니다. 787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밀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밀 가격의 약세가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전 세계 주요 밀 재배 지역에 가뭄이 꽤나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새로운 관측이 나오면서 공급 우려 속에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 약세 흐름도 선물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 밀 가격 보도록 할게요. 3% 조금 안 되게 상승했습니다. 1,079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커피 보겠습니다. 아라비카 커피가 유럽에 기반을 둔 ICE 선물 거래소에서 미국으로 운송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민간 상업 주식이 아닌 ICE 선물 거래소의 비축량에서 원두를 공급받는다는 건 관련주의 하락을 이끌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커피 가격이 최고치 이상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커피 가격 보도록 할게요. 현재 1%대 올랐습니다. 231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설탕 보겠습니다. 설탕도 반등했습니다. 월간 최저점이었던 18.39센트 선까지 하락한 후에 올랐습니다. 또 브라질에서 계속해서 논의 중인 이 연료세 인하 여부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설탕 공장들이 설탕과 에탄올의 제조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사탕수수를 얼마나 사용해야 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탕 가격 18.6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과 은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심화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금은 또 한 번 올랐습니다. 은도 같은 결을 보였습니다. 금 가격은 1,854달러, 은은 22달러에 가까운 21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보겠습니다. 팔라듐과 백금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팔라듐 1,862달러 선 기록했고요. 백금은 948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니켈과 아연 보겠습니다. 니켈과 아연 역시 중국에서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상 속에 떨어졌습니다. 니켈은 25,305달러 선, 아연은 3,619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구리 보겠습니다. 니켈과 아연에 이어서 구리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어제 구리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양새였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오늘장에서 구리는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1%대 빠졌고요. 4.10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과 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과 납은 적지 않은 폭으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습니다. 알루미늄은 2%대 떨어졌고요. 납은 2%대 올랐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경기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금속 원자재 모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추이를 잘 따라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잠시 후에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장 특징 ETF들입니다. 이날은 우선 곡물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와 대폭락장의 주가 하락에 해증하는 ETF가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다른 한편 주택 건설 부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와 성장 기대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가디언스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홍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곡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급난이 곡물 수급에도 차질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 가격 상승으로 라면 등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하는 품목들의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밀과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 선물에 투자하고 있는 ETN, GRU가 이날 3% 이상 올랐습니다. 펀드 알아보시면 운용사는 스웨디스, 엑스포트 크레디트이며 운용 보수는 0.75%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밀 선물의 45%가량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옥수수의 26%, 대두에는 19% 투자합니다. 대두유는 9%가량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 올해 들어서 주가는 31%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장 3대 지수는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이날 대폭락장 주식 하락에 엣지가는 심플리파이의 ETF CYA는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펀드의 기본적인 전략은 전체 자금의 20% 정도를 활용하여 풋옵션을 매수하고 나머지 자금은 풋옵션 매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인컴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하방 방어 ETF가 아닌 대폭락장에서 풋옵션 가격이 아주 크게 상승하는 것을 노려서 대폭락장 에서 주식 하락을 해지하기 위한 ETF입니다. 하락한 ETF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장에서 S&P 500 11개 섹터 가운데 모든 섹터가 내려서 마감했습니다. 이 중 에너지 섹터가 6% 내리면서 블랙록의 에너지 관련 펀드도 하락했고요. 소비재와 산업주가 떨어진 가운데 주택 건설 관련 ETF들도 하락했습니다.
블랙록과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각각 운용하는 주택건설 ETF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둘 모두 이날장에서는 7%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ITB ETF는 소비재 기업을 60%, 산업주 기업을 20%가량 편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페인트 회사 셔인 윌리엄스와 부동산 개발 회사 폴테그룹 등이 있습니다. 한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XHB ETF에는 주택 개조용품을 판매하는 홈디포와 가구 판매사 RH, 그리고 카펫 생산업체 모호크 인더스트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펀드는 산업주에는 40%, 소비재에는 40%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 두 펀드 모두 40% 가까운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펀드도 살펴보시죠. 글로벌 베타 펀드에서 운용하는 성장주 관련 ETF입니다. 15달러 선에서 거래되다가 이번 주 목요일장에서 15% 급락했습니다. 팩트셋의 라이징 스타 인덱스를 추종하는데 100개 미증시 상장 기술 섹터 기업들을 따르게 됩니다. 대표 종목으로는 트위터, 그리고 중국의 기업 친데이터 그룹 홀딩스, 종합 IT 솔루션 업체 이팸 시스템스 등이 추종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무리 현정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이슈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을 움직였던 뉴스들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기준금리가 13년 만에 가장 높아졌고 또 스위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에 무려 15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이고 마지막으로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유럽 주식 67억 달러를 공매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정책입니다. 연준이 어제 고강도 긴축을 시사하면서 지금 보다시피 영란은행 그리고 스위스, 아르헨티나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같이 좀 짚어주시죠.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5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의 기준금리는 현행 1%에서 1.25% 수준으로 올라왔고 이는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진다는 징후가 보이면 더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밟았지만 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실제로 이날 총 9명의 정책위원 중 3명이 빅스텝을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CPI가 앞으로 몇 달간 9%를 넘긴 뒤 10월에 11%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란은행 외에도 스위스 중앙은행 또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고 따라서 기준금리는 종전의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 0.25%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시장 예상과는 좀 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번에는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고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연준의 긴축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움직임들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정책이 바뀌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이 브릿지워터, 전 세계 최대 헤지펀드로도 알려져 있는데 유럽 주식에 공매도를 했다, 하락에 베팅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가 유럽 주식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약 67억 달러 규모의 유럽 주식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21개 유럽 기업의 공매도 의견을 보였는데요. 분야는 에너지부터 금융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큰 공매도 종목으로는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인 ASML이 이름을 올렸고 그 뒤를 이어 에너지 업체인 토탈 에너지스와 제약회사인 사노피가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공개된 공매도 규모보다 브릿지워터의 공매도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유럽 규정에 따르면 펀드는 공매도 규모의 0.5%만 공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브리지워터는 이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로이터는 브리지워터의 공매도 움직임은 해당 헤지펀드가 유럽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달리오가 이제 유럽의 하락에 좀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의 주택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8%를 기록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의 5월 신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4.4% 감소하면서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연료 수출이 미국 휘발유 가격 상승 가속을 야기할 수 있다. 자, 이런 분석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미국의 주택시장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모기지 금리 벌써 5.78%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00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전해주시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금리가 급등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영 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론의 평균 금리가 5.78%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5.23%였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0.5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1987년 이후 가장 가파른 주간 상승률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보통 모기지 금리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보다 10년물 국채 금리를 더 잘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 방향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준이 올해 들어 금리를 인상한 이후 모기지 금리 약 2.7%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주택 수요를 떨어뜨려 과열을 진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4.4% 줄어들며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찍었습니다. 네, 미국의 주택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미국의 휘발유 가격. 연료를 수출할 경우에 지금 안 그래도 갤런당 거의 뭐 평균적으로 $5를 넘어섰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해당 이슈도 같이 짚어주시죠.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연료 수출이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미국의 연료 수출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한 건 아니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에서 5월 미국 걸프 연안에서 출발한 휘발유, 경유, 항공유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천연가스 수출량은 지난 4월 22%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미국산 연료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료 수출은 지난 몇 년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공급량이 풍부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석유 재고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가격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 정유업체들은 따로 생산 및 보유 시설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기업으로선 재고를 늘렸을 때 실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재고는 앞으로도 쉽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비용 압박을 소비자들이 그대로 떠안고 있다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 어제였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유사들한테 증산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신호를 줬었는데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9천 명 증가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6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3으로 기록되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는 200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미국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아이템은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위터 회의 참석입니다. 이번에 참여해가지고 뭐 트위터 10억 명 이제 뭐 목표 돌파 뭐 이런 다양한 방향성들을 이제 제시했었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트위터의 방향성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는데요.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스크는 트위터 사용자를 10억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또 구독 모델을 비롯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계정을 인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실제 개인정보를 인용해 인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광고는 사업 모델의 중요한 축이지만 광고와 구독, 이 두 가지 운영 방향 모두 결국 가짜 계정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원격 근무와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수익을 올리고 트위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자신은 정리해고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여도가 높은 직원들만이 원격 근무를 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은 정치적으로 중도에 가깝다며 트위터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걸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극단적인 견해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최종 약속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과연 트위터를 인수할지 안 할지 이게 좀 관건이 됐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제 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거라고 공개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엘 에리언 세계 최대 채권회사 핌코의 전 CEO는 세계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슬라가 미국의 전기차 가격 추가를 이제 인상했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이다. 이러면서 최대 6,000달러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가 2% 넘게 뛰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을 추가 제재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점이 국제 유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자, 마지막 아이템은 엘 에리언의 발언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든 아르헨티나든 기준금리의 정책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대응을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이슈로 전해주시죠.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드디어 인플레이션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 에리언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드디어 인플레이션 대응에 자신들이 훨씬 뒤처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들이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즉 일종의 각성을 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또 말로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부족하다며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어제 보았던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든 스위스 중앙은행의 빅스텝이든 신속한 금리 인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빅스텝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금리 인상 속도는 앞으로 경제와 시장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동성과 관련된 발언도 했는데요. 모두가 익숙해져 버린 제로금리는 이제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제로금리를 탈출하는 과정에 있고 이는 다소 험난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